예, 영화공장 배드테이스트.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제목은 제 멋대로 2주 1편이라고 붙였는데요. 매주 여러분께 새로운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2주 1편이면 2주에 한 편이라는 얘기인데 매주 1편이라고 혼자서 이렇게 우기시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예. 그거는. 이번 주에 한 편.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2주 1편입니다. 저는 2주에 한 편이라고 이제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겠습니다. 예. This week one movie. 예.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 귀하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반가운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리님,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갑도 을도 아닌 병자님,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슈퍼스타 닥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우절인데 닭도. 닥터쇼 안 나온다고 지금 뭐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만우절 넘어가는 겁니까? 닭도 죽었습니다. 예, 저희가 녹화 방송이라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만우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센스 있는 스탠리 형님께서 또 꼭 집어서 알려주셨네요. 예, 저희가 마련한 이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베테 간판 코너인 내분 토론의 스피노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개봉 영화들 중에 좀 크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품들은 내분 토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비켜나가는 영화들이 요즘 많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개봉 환경도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극장에서 만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냥 넘겨버리기엔 좀 아까운 그런 작품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고요. 개봉작뿐만 아니라 좀 지난 영화들도요. 저희가 이거는 꼭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쉽다 싶은 작품들을 또 이렇게 좀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크님, 네. 이 코너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삭 죽기라는 얘기군요. 아, 너무 예. 멋진 표현이십니다. 화고가 알맹이 다 털어가고 나면 아, 그럼 그 떨어진 찌끄레기 중에서 그래도 버리긴 아깝다. 예. 이 영화는 찌끄레기 취급받기에는 너무 가치가 있는 영화들이다. 예. 요걸 그렇죠. 다시 또 다크님이 옥석을 또 가려내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 용어로는 이런 거 아주 기레빠시라고도 하죠. 예. 다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재료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남은 그런 떨거지들. 예, 그러나 떨거지가 아니다. 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예. 그 리사이클은 전 세계적으로 아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리사이클. 저희는 실천하는 그렇군요. 야, 저 이게 기후 위기 행동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문화로 한번 기후 위기를 극복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2주 1편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다소 저 스스로도 의외인 작품입니다. 몇몇 후보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그 패널들께서 의견 일치가 의외로 쉬웠어요. 생각보다 의견 일치는 쉬웠고 그러나 선택이 된 작품은 야, 베테에서 이런 작품도 다루는구나 싶은 느낌을 주는 바로 톰과 제리가 되겠습니다. 더 예. 무비. 예. 2021년에 개봉한 실사 애니메이션 합성 예. 작품이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21년 제 첫 극장 나들이 영화였어요. 의미가 있네요. 거의 뭐 한 5, 6개월을 영화관 나들이를 못 하다가 예. 이건 꼭 극장에서 봐야 돼 음. 라고 해서 가서 봤던 올해 첫 번째 영화가 바로 톰과 제리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영화들 몇 개가 좀 괜찮다 싶은 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일단 후보작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받는데 그 굉장히 쉽게 통과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귀찮았나 보지. 예, 그리고 그 선두에는 바로 저희 베테 보석 닥트님께서 선봉에 서셔서 이 작품을 추천하셨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닥터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걸 녹화한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네, 이 녹화하는 패널들의 면면을 보니까
닥두님하고 저하고 병자님하고 다크님이 앉아서 네. 톰과 제리를 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녹음한 걸 딱 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순간 영화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톰과 제리와 여기 있는 이 패널들의 면면이 어울리긴 할 법인가. 저는 정말 그렇긴 좋습니다. 정말 아, 그런가요? 얼마 만에 다루는 애니메이션인지 저는 아 예, 그런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왠지 얼굴 표정은 여기서 파고님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가요? 싶은데. 예. 어쨌든 저도 재밌게 봤으니까. 예. 네. 영화 개봉이 딱 지금 시점에서 한 달 전쯤이었어요. 예, 2월 24일 개봉을 했고요. 아마 코로나 시국에 계속 영화들이 이렇게 좀 볼만한 작품들이 없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좀 숨통을 틔워준 작품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든 가족 영화적이고 좀 애니메이션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국내 관객층에 물론 가족 단위 가족 그 관객들에게야 뭐 어느 정도 매력이 있었겠지만 좀 이렇게 진지하거나 거대한 영화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만큼 좀 스킵이 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시차 때문에도 있죠. 예. 왜냐면은 한국에서 톰과 제리를 TV에서 본 사람들은 40대 초반, 네, 30대 후반.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이들은 음, TV에서 톰과 제리를 보고 자라지 않았던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영화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음, 아이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뭐 뽀로로하고 음, 이쪽 보느라고 톰과 제리는 못 봤고 그렇다고 뭐 이제 한 30, 40대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 톰과 제리를 보러 가자고 하려니 또 아이들이 나 그거 몰라 아빠. 그러니까 하긴 그렇고 혼자 가자니 더 이상하고. 예,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채널이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채널 쪽에는 톰과 제리가 자주 방영이 되고 지금도 방영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새 시리즈가 거의 매번 나오고 아이, 그럼요.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방영되고 있는 최장수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는 확실히 인기가 있었는데 시장층이 있죠. 예, 시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확실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잘 예, 생각은 모르는 되네요. 어린이들이 많다. 저희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톰과 제리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있고 또 그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톰과 제리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저희가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또 극장판으로 나오면서 그 주변 이야기도 또 굉장히 풍성해요. 뭐 배우들의 면모라던가 감독의 필모라던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도 할 얘기는 많은 작품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 작품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일단 알고 가면 좀 더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병자님께서 좀 감독의 어떤 간단한 이력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서만큼은 필모 요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필모그래피 요정 병자님이 준비하신 감독 소개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 개봉한 톰과 제리 극장판의 감독은 팀 스토리입니다. 네. 1970년대생이고요. 이 감독님은 좀 이력이 약간 특이한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아이스티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크루라고 하죠. 랩하는 크루들. 그 리듬 신디케이트의 멤버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MC 테이스트라는 랩 네임을 가지고 활동도 했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실제로 워너 레코드와 계약이 어느 정도 성사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약 성사되기 얼마 전쯤에서 이 같은 크루에 활동하고 있던 자기 친구가 어쩌다가 그 갱들의 싸움에 말려들고 그 와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그 사건 이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랩은 그만두고 나는 음악보다는 이제 영상을 연출하는 쪽으로 좀 가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한 학교가 USC 남가주대 영화예술학교지요. 예. 남가주대 영화예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감독의 초기의 필모그래피는 주로 뮤직비디오로 쌓았습니다. 이제 일단 본인이 실제로 래퍼로 활동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변의 래퍼들이나
분들을 그런 음악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런 분들의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면서 이력을 쌓다가 2002년에 바버샵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동네 이발소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 바버샵이요? 예, 바버샵이요. 2002년에 바버샵으로 이제 데뷔를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택시 미국판 택시 리메이크 중에 한 편을 맞아요. 연출하신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바로 연출한 작품이 우리들도 많이 알고 있는 판타스틱 4입니다. 예. 그 제시카 알바가 나왔던 판타스틱 4 듀얼로지를 다 이제 감독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1편은 나름대로 이제 평도 좋았고 성적도 좋았는데 2편이 좀 많이 망했지요. 예. 그 외에도 이분은 전체 필모로 보면 한 10여 편 정도의 영화 필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2편까지 만든 영화들이 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판타스틱 4도 1, 2를 만들었고요. Think Like a Man, 국내 이제 내 남자 사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된 영화인데 Think Like a Man이라는 영화도 1편, 2편을 만들었고 라이드 얼롱이라는 영화도 1편, 2편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2편을 만드는 감독의 경우는 아까 판타스틱 4 경우처럼 1편은 나름대로 잘 만들었는데 2편에서 망해서 시리즈가 못 이어졌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은 게 라이더 얼롱 같은 경우 3편은 지금 기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후에도 이제 이런 듀얼로지 전문 감독이다라고 하는 식의 꼬리표는 좀 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에 또 이분 필모그 중에 독특한 게 그 블랙스플레이테이션 영화 중에서 정말 대표작 중에 하나지요. 샤프트의 리메이크를 또 이분이 기획하고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확실히 랩 크루에 있으면서 그런 흑인 사회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었고 아마 그 총격 사건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멀리 하기도 한 것 같긴 한데 2017년이었죠 샤프트가 아마 그때 이런 리메이크도 많이 한 거 봐가지고는 그 당시에 상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흑인 사회와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되는 것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감독의 특징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전작들과 이런 감독의 전력 속에 톰과 제리라는 작품을 이제 연출을 했단 말이죠. 참 난다긴다는 감독들도 많고 재능 있는 감독들이 많은데 이 감독이 선택이 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직업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직업 감독. 아까 이제 듀얼로지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1편이 잘 돼서 2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요 정도 사이즈는 2편 만들어도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을 이제 2편을 했는데 우리 또 선수는 원래 이제 입금되면 움직이는 게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농담입니다만 2편 연출료를 동시에 입금해줬나 봐 제작사에서. 그래서 앞에 거는 좀 제대로 찍고 예. 뒤에 거는 제대로 안 찍고 뭐 이러지 않았나 추정하고요. 아, 추정인 거죠? 네, 추정이죠. 그러니까 제작자의 심보에서 나온 추정입니다. 예. 그리고 병장님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인생 여정이나 필모를 보면은 뭐 샤프트라든가 예. 래퍼라든가 당연히 나와들 결론이 안 나왔네요. 흑인 감독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흑인 감독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필 스토리 예. 흑인 감독이고 여기서 또 포인트를 찾으면은 톰과 제리는 백인만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백인스러운 색채가 많이 묻어 있는 예. 영화인데 왜 흑인 감독이 했을까? 그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시대상도 바뀌고 네. 이제 우리가 뭐 능력이 피부색에 의해서 구분되면 당연히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업 감독이고 그렇게 큰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예. 톰과 제리도 맞지 않았나 라고 또 추정합니다. 예. 추정해요? 책임을 질 수 없어? 네. 그렇군요. 어떻든 이 톰과 제리라는 작품이 그 영화사 또는 어떤 미국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임이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측에서도 상당히 아끼는 그런 캐릭터들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시도가 앞에도 없었던 거는 아니죠. 보면 뭐 가까이 놓고 보면은 뭐 스머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실사 영화가 있었고 기타 유사한 그런 고전
이라고 생각이 되는 캐릭터들이 다시 이렇게 현대 기술로 뭐 부활을 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닥터님은 그런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을 그렇게 자신 있게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없죠. 아, 저희가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작품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네, 좀 논란이 많이 될 음. 영화들이 있었죠. 예, 굳이 그런 영화들을 선택할 필요보다는 톰과 제리, 특히 실사 영화와 결합된 애니메이션, 영화사적으로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기술이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년대 영화 가운데도 하나 있었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영화들이 종종 진행되어 오다가 로저 레빗 때부터 폭발적으로 한번 박사님 죄송하지만 바로 로저랩에서 뛰면 안 되죠. 중간에 그 영화들은 너무 고전이기 때문에 메리 포핀스를 빼먹었잖아요. 아이고, 메리 포핀스는 그러네요. 너무 고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0년에서 65년을 건너뛰고 로저랩에서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메리 포핀스가 음. 그런 영화 제작의 환경들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기보다는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는가가 나오면서 뭐 스페이스 보이라든지 예. 그 당시에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스페이스 했어요. 잼. 스페이스 잼. 예. 제가 제목을 잘 기억을 예. 못하는. 어쨌거나 음. 그런 영화들이 이 라이브 액션과 결합된 애니메이션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특히 톰과 제리 이 작품은 우리가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의 폭력성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작품이거든요. 폭력성이요. 예. 로저 레빗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예. 거기는 영화 자체가 일종의 탐정물이고 기본적으로 폭력이 들어가는데 이 영화처럼 톰과 제리처럼 어떤 극단적인 예. 고양이 톰이 깔아뭉개지고 네. 전기에 지지고 벼락 맞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톰과 제리는 실사 영화 우리 현실에다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던져 넣으면서 네. 그걸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톰과 제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 자체가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줘도 그다지 지루하지 않다는 거. 예. 그 오다 가다 유튜브를 켜셔가지고 여기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번에 극장용 톰과 제리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하나는 기술적 접근 방법입니다. 닥터님이 얘기해 주셨던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결합 그쪽으로 이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닥터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애니메이션의 정서 변화, 캐릭터 변화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뭐 월트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발명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무슨 세계 애니메이션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월트 디즈니는 선과 악의 대결. 착한 사람 이겨라. 예. 나쁜 사람 벌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권선징악이 이제 기본 구도였고 그다음에 제작 퀄리티상으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죠. 디즈니 극장 애니메이션은 초당 24프레임을 기본으로 했고 그렇죠. 배경 뭐 채화라든가 뭐 원화라든가 동작에 있어서 지금도 30년대 디즈니 보시면 아시나 스무스한 그 동작. 24프레임 넘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36프레임 막 아, 그렇게 나온 그럼요. 것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1초에 필름이 몇 장이 넘어가느냐를 그렇지. 이제 예,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장수가 많을수록 부드럽죠. 그만큼 움직임이 네. 부드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다 이제 예. 영화관에서 회수가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아, 그만큼 디즈니의 어떤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정성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자됐는데 50년대부터 TV의 시대가 열려지잖아요. TV요. 예, 물론 이제 톰과 제리는 40년에 출발했습니다. 네. MGM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것은 네. TV 시대가 열리면서 TV도 어린이들이 보는데 예. 어린이들 위한 코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디즈니는 TV 애니메이션에 손을 안 댔어요. 음. 단가가 너무 작거든. 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만들냔 말이냐. 예. 그리고 디즈니는 TV 애니메이션에 손을 안 댔는데 40년부터 이제 그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이런 카툰은 이
옛날에 영화관에서도 앞뒤로 조금씩 틀어줬어요. 네. 지금 그 픽사 장편 하면 단편 틀어주듯이. 그렇죠. 주듯이. 그 전통을 전통이 이야기를 있습니다.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저 예.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TV로 넘어오면서부터 음. 제한된 예산으로 디즈니보다 약간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동작이나 이런 거에 그림을 좀 덜 쓴 예. 대신에 뭘로 채웠냐면은 민폐 캐릭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민폐요. 골탕 먹이는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는 예. 사고 치고 도망가는 악당 캐릭터. 음. 근데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착한 사람들만 이어지겠어요. 민폐 캐릭터도 있고 악동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캐릭터를 한나바베라를 기축으로 하는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톰과 제리. 톰과 제리는 물론 역전의 재미도 있죠. 네. 고양이한테 당하는 쥐가 아니라 쥐한테 당하는 고양이라는 설정. 예. 그다음에 뭐 벅스버니, 뭐 로드런너 이런 그렇죠. 민폐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주던 순한 맛에 길들여져 있던 시청자들에게 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해서 TV 애니메이션에 발전하게 된. 그래서 예. 이 톰과 제리는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 정서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워너에서 만들었던 이 카툰 애니메이션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라이브 액션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전에 보드빌에서 했던 것들. 나와 버스터 키튼 나온다. 버스트 키튼 이전에 보드빌에서 사람들이 보던 것들은 항상 골탕 먹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골탕 먹는 사람들이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쓰러지거나 구르고 뛰고 하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갖고 오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상대방 캐릭터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앙숙 관계를 만드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로드러너라든지 벅스버니 그리고 톰과 제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앙숙 관계인데 이 스탠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역전된 예. 그런 관계를 다루면서 재미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만화니까 가능한 표현의 어떤 허용 가능함. 그렇죠. 망치로 꽝꽝꽝꽝 때리면은 납작해지는데 아무리 닥터니 보드비라고 해도 망치로 꽝꽝꽝 하라고 그럴 수는 없고 우리 모루라고 그러 예를 들어 이런 장면 있잖아요. 이 텀 입에다가 이 우리 왜 쇠 달구 때 쓰는 모루 있다고 예. 하는 거 그거를 쾅 집어넣으면은 예. 원래는 사람이 그거 맞으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입안에 모루가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모루 형태로 변한다든가. 맞아요. 그런 예. 개그들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예. 더 재미를 주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그 찍었던 보드빌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카툰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거대한 망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하고 그래요. 그 저희 흔히들 시티헌터 같은 거 예, 보면 예, 이렇게 그렇죠. 예. 등장하는 거대한 예. 망치 그런 그렇습니다. 거 얘기죠. 예. 시티헌터 망치 사실 거기서 맥힌 거라고 봐야죠. 예. 보드빌을 기반으로 해서 온 애니메이션들이다 보니까 사실 톰과 제리도 그렇고 그 당시에 루니툰도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톰과 제리 같은 경우 특히 극장에서 상영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극장에 갈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예. 개그물이라고 보는 게 맞고 예. 그래서 이 40년대부터 한 65년 정도까지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들이 제작이 됐는데 예. 이 당시 제작된 톰과 제리 시리즈를 보면은 세죠. 예, 폭력성 정말 세고 예. 또 정서 몇몇 작품들 같은 경우는 정서가 정말 이렇게까지 우울해도 되는 건가 싶은 우울한 정서의 작품도 꽤 있어요. 아. 그 캣 블루스인가 아마 그런 작품 네, 이름을 예, 기억하는데 그 톰이 실현해가지고 음. 기차에 앉아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제리가 막 옆에서 위로해 주려고 하다가 아이고. 제리도 차이고 같이 옆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 있거든요. 어. 이 에피소드는 표현은 정말 그 그림은 명랑만화. 그림은 그림은- 많아지만 그림은 이전에 슬랩스틱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예. 정서는 정말 가슴을 후렵하는 우울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 이 톰과 제리 시리즈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톰과 제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다른 카툰 애니메이션들 박스번이라든지 로드러너 뭐 딱따구리 여기서 따구리 이 주인공들은 초월적인 캐릭터들이거든요. 이 캐릭터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톰과 제리는 둘이서 아웅다웅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둘 다 약자거든요. 사회적 소수자이면서 사회적 약자고 나중에 스파이크라든가 또 다른 이 버치 패밀리라든가 예. 이런 애들한테 늘상 맞아요. 톰만이 아니라 제리까지 당하거든요. 그렇지. 그 양아치 약자들, 고양이 패밀리도 있고 불독도 있고. 네. 약자들끼리 싸우는 걸 다뤘기 때문에 음. 어떤 정서적 공감대가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더 많이 일지 않았을까. 그런 사회적 또 함의까지 품고 있는 그런 단테를 보시는 분이에요. 예. 단테를. 그러니까요. 이게 얼핏 보면 소위 서로가 이렇게 과장된 액션들, 소위 슬랩스틱이라고 하는 이런 좀 과장된 어떤 장르의 단편 애니메이션 정도로만 그냥 코미디로만 볼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이런 그 등장 인물들의 처지나 어떤 그런 뭐 지위를 놓고 보면 그렇게 사회적 함의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읽어낼 수 네. 있는 그리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탠리 형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이제 병자군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 톰과 제리 형태의 단편 애니메이션들이 처음 활용이 된 것은 이제 극장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장편은 그 아니고 장편이 아니고요. 예, 다른 영화들을 상영할 때 이제 일종의 끼워 상영처럼 앞에 이제 마치 저희가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포스터 하나 보고 분위기 띄우는 것처럼 아 예. 그런 기쁜 뜻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단편 영화들을 상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전통이 이제 한동안 있었고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형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픽사라던가 뭐 아니면 최근에 이제 몇몇 애니메이션 장편들을 개봉할 때 꼭 앞에 이렇게 짧은 단편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의 추억들을 다시 좀 가져오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예, 있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픽사 애니메이션 개봉하는데 단편 틀면은 영화가 잘못 찾은 줄 알고 도로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울 보러 왔는데 아니네 뭐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이 장편 앞에 단편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네. 보너스입니다. 또한 이 톰과 제리 시리즈는 미국 애니메이션 역사에도 굉장히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인데요. 사실 이 톰과 제리 시리즈의 크리에이터가 두 사람이에요. 조셉 롤랜드 바바라 그리고 윌리엄 한나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그당 초기에 MGM에서 이 톰과 제리 시리즈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이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57년에 독립해서 자신들의 스튜디오 한나 바바라 프로덕션을 설립하거든요. 그 한나 바베라. 네. 바바라면 비니까 한나 바베라. 네. 그리고 또 뭐 해너 베베로라고 하기도 그냥 하고 그러더라고요. 바베라, 예. 해나 바베라. 예. 저희가 예전에 주로 들을 때는 그냥 한나 바바라 예. 이렇게 많이 표기들을 보통 했던 것 그렇게 같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예, 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바라 스트라이젠스도 있기 때문에 예. 여자 이름하고 스페링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예. 굳이 네. 굳이 두 분 다 남자분이고 둘 다 그렇죠. 두분 다 한나와 남자분이죠. 바바라다. 예. 할아버지로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시다가. 예. 2005년인가 6년인가 아마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걸로 알고 여기서 만든 작품들 뭐 고인돌 가족 프린스톤, 아 플린스톤. 아이고. 뭐 스쿠비두, 뽀빠이, 뭐 스머프, 파워퍼프걸, 아담스 패밀리 애니메이션 가장 최근에 파워퍼프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예. 좀 만년에 만든 게. 예. 이런 주옥 같은 작품들을 실제로 배출해내시기도 하셨고 여기 거쳐와서 성장한 애니메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이 한나 바베라의 유산이 사실은 굉장해요. 네. 지금 뭐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쥐락펴락하면서 디즈니 외에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심지어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회사 하나 없애기도 했습니다. 블루스카이라고. 아 그 블루스카이요. 때문에 아. 세 개씩이나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없애기도 하고. 근데 사실 한나 바베라라든가 특히 워너가 가지고 있는 이 카툰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디즈니 못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많고 퀄리티 있는 작품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일이 디즈니랑 달랐던 꿈과 희망, 뭐 디즈니 프린세스 이런 게 아니라서 그렇지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보단 아유, 루니툰이나 루니툰 캐릭터를 훨씬 더 한나 좋아했을 바베라 쪽이 걸요. 훨씬 좋지요. 예. 그 골탕 먹이는 거랑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로드런너. 예. 그다음에 약간 무슨 피그저 못된 그 사냥총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아 예. 그 못된 그 꿀꿀이. 트위티를 잡으러 다니는. 어쨌든 굉장히 그 유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뭐 디즈니 위주로 알려졌는데 딱따구리는 또 유니버셜 거지만 네. 딱따구리는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정리돼 가면서 특히 미국의 애니메이션 자체가 결국 80년대 넘어서 또 바뀌기 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로보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제 뭐죠? 심슨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산들이 많이 좀 없어졌다 그러면 그렇고 생각이 좀 희미해졌죠. 예. 아까부터 우리 닥두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못 잡고 계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나? 이제
이제 영화로 들어가야죠. 아, 그렇죠. 영화로 들어가야죠. 아, 그 말씀하시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아, 근데 너무 궁금해서 듣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요. 자, 지금까지 이제 통과제리 원작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번에 개봉한 통과제리 극장판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감독에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 예, 여기에 대해서 먼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감독 이름이 줄거리니 뭐 오죽 재밌겠어요. 예. 예. 톰과 제리를 보면 특히 음, 우리가 어릴 때 보다가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톰과 제리를 다시 보게 되면 정말 제리라는 캐릭터 밉상이죠. 그렇죠. 이번 밉상이라 얘기입니까? 밉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밉상이죠. 밉상이라니까. 이번 영화도 보면 고양이 톰은 비록 꼼수를 쓰기는 했지만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 꼽사리를 끼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판을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 남봉꾼에다가 진짜 사악한 놈인데 이게 사실은 이 워너브라더스가 만들어낸 톰과 제리의 기본 틀인 거죠. 이 틀까지가 워너브라더스가 이전에 만들어낸 톰과 제리의 기본 틀이죠. 네. 요까지를 영화 중반까지 정말 충실하게 보여주죠. 네. 이걸 보고 있으면 예전 그 감각도 떠오르고 그리고 제리 저거 빨리 잡아 족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이 순간이 딱 넘어가면 얘들이 갑자기 약자 위치로 떨어지는 거죠. 방금 전에 병자님이 캡 블루 얘기를 해줬는데 캡 블루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이 사람 이 캐릭터들이 소시민이라는 거거든요. 부자들에게는 절대 안 되는. 네. 이 톰과 제리 극장판에서도 소시민으로서 아웅다웅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했고 이거는 부자들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반자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톰과 제리의 가장 큰 틀 말고 밑에 깔려 있는 하나의 흐름은 결국 소시민들의 동반자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 영화에서 영화 끝까지 아주 정서를 잘 잡아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닥터님 해석을 듣고 있으니까 이거 아주 빨갱이 영화 같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노동자는 아니고 보면 제리는 좀도둑이죠. 제리는 좀도둑 캐릭터고 톰은 집에 경비서라고 고용을 했는데 그냥 게으른 그런 직업인인데 이 둘 다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사실. 나태한 노동자와 네. 좀도둑이 단결하는 어설픈 얘기다. 좀도둑. 어설픈 좀도둑.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비슷한데 왜 최근에 무슨 뭐 소위 단일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뭐 풍경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 이건 저 개인적인 그냥 사견이에요. 예, 그런 느낌들 일단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뭐 서로 양보하고 또는 뭐 같이 힘을 합치고 역사는 돌고 도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원래. 한 번은 코미디고 한 번은 비극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닥터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소시민 정서. 그러니까 이 톰과 제리 시리즈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와 비슷한 형태의 민폐를 주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캐릭터들 정말 많았거든요. 채플린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해 주신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애니메이션 앞에 말씀해 주신 쪽에서도 것처럼 뭐 루니툰도 그렇고 뭐 코요테와 러드론너도 그렇고 딱따구리도 그렇고 뭐 톰과 제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작품 중에서 루니툰은 약간 좀 예외로 치더라도 이런 작품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작되고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제작되고 있는 작품은 톰과 제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른 캐릭터들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바로 말씀하신 그런 소시민 정서와 어떠한 연대라는 가치가 없었다면은 이 시리즈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극장판 작품은 간만에 나왔죠. 그런데 이제 소위 OVA라고 하는 그 가족용 비디오로는 계속 신작들이 꾸준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TV 방송도 계속 재방송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 톰이 열심히 연주를 하는 장면에서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가장 이제 행복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인데 시작부터 거기서 이제 웬 관객 중에 한 명이
고양이가 연주를 해 노래를 하네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아닌 게 드러나니까 뭐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노래하는 거였어 이러는데 거기서 저 이제 팍 터졌거든요. 아니 고양이가 연주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 아닌가?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연주하는 세상이다. 그런 뻔뻔함이 너무 이제 역시 통과 제리를 내가 보러 온 거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진님 그 고양이 톰이 피아노 치는 장면에서 생각나는 영화 없습니까? 터네이셔스 D의 해변에서 기타 연주 장면. 그런 것도 정말 또 나름 뭐 패러디라는 패러디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 부분은 사실은 톰과 제리의 예전 시리즈 중에 한 작품. 사실 톰과 제리 전체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그 에피소드에 대한 오마주지. 예. 그래요? 캣 콘체르토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46년에 그 톰과 제리 시리즈 중에서는 오스카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몇 개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거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톰이 그 리사이트장에 나와가지고 피아노로 그 뭐였지? 헝가리 광시곡 리스트에 헝가리 광시곡 2번을 연주하는데 피아노 속에 잡고 있던 제리가 나와가지고 같이 막 연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사실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봐야 되는 장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톰과 제리 시리즈에 대한 경의 오마주도 예. 있고 다른 미국의 문화에 대한 경의 오마주도 많이 있고. 네, 말씀하세요. 그 40년대 버전을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꽤 리메이크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거 제가 엄청나게 리메이크 비슷한 많이 버전만 됩니다. 한 세 가지를 봤거든요. 예. 그렇군요. 최근 문화 리메이크 엄청 많이 되고 있고 또 이 당시에 요 작품 직접 보면요. 톰이 치는 건반이 정확합니다. 음을 땡 때리면 실제로 그 건반 치면 그 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 만화 영화지만 대충 이렇게 예. 움직임을 만든 예. 게 아니다. 이게 46년에 만든 작품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정교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당시 애니메이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또는 그때는 애니메이터를 막 갈아 넣을 수 그렇죠. 있는 시대였잖아요. 또는 그 당시 말씀하신 그 당시 애니메이터를 얼마나 갈아 넣었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톰과 제리도 뭐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통적 애니메이션 기법이 완전히 안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사실 대부분 컴퓨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 전통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그 애니메이션 자체도 요즘은 이제 카툰 렌더링이라 그래가지고 CG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셀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컴퓨터로 만들었고 지금 닥터님 병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교함을 지금 애니메이션 셀로 재현한다? 뭐 감당 못하죠. 사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과거 작품에서도 그런 섬세한 어떤 연출을 통해서 손으로 일일이 그린 작품을 만들 정도의 정성인데 많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정말로 저 별나라 뭐 토끼까지도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톰과 제리를 보면 의외인 게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하는 그 2D 톰과 제리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 정말로 이렇게 같이 사는 것 뛰어다니고.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치로 내려치면 머리에서 이렇게 별이 막 반짝반짝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그런 어떤 효과들을 실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 넣었어요. 근데 앞서 이제 공개된 작품들 중에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머프 같은 경우를 보면 최대한 어떤 현실적인 캐릭터화를 이제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 3D 느낌이 나는 CG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왜 제작진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역시 안 좋게 얘기하면 이 영화 관객 많은 층이 추억팔이라는 거. 그러니까 2D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 관객들한테 3D로 렌더링 걸린 톰과 제리 약간 좀 거부감. 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 관객도 그러니까 제작의 기법상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올드한 전통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다. 네. 제작 방식은 전통 방식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옛 팬들의 정서에 부합하려고 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대신에 신경은 정말 많이 썼죠. 여기 보면 제리가 항상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가방은 실사처럼 보이거든요. 그 실사와
젤이라는 2D 이미지가 정말 이질감 없이 잘 맞아떨어져. 결합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영화 보는 내내. 네. 그러다가 이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동물은 모두가 2D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죠. 그런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 음. 또는 부딪히는 모든 물건들 이건 이제 3D고 아니, 또는 그건 실사. 실사고 예. 3D로 만들겠죠. 어쨌든. 예, 어쨌든. 그렇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전혀 이질감 없이 만들어내는 거, 요 부분에서 아 이제 기술적인 숙련도는 거의 정말 정점에 올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타르코프스키 영화라든가 오슨 웰즈 영화를 평하는 시선을 여기다 대면 안 되지만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영화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뭐 여러 시도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되려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효과가 도리어 더 신선할 수도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기술적인 시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만들어오는 결과가 과연 관객들에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아재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요. 합치면 200살? 그렇죠. 그래서 예전 생각나니까 일단 좋았다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는 것 같은데 좀 더 좀 뭐 어떤 느낌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캐릭터를 재해석하지 않았다는 거. 아하, 좋다. 결정적이네요.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캐릭터가 쌓아왔던 그런 행위들이 이 영화는 고스란히 나타나거든요. 예. 단순히 톰과 제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나타나는 캐릭터들 그리고 주요 인물인 스파이크, 특히 저 부치 캐릭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치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예. 갓난 꼬맹이 예. 고양이. 꼬맹이 양아치 고양이. 네. 아, 이 캐릭터들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이전 셀 애니메이션 시절들에 했던 행동들을 재해석 없이 대신에 21세기라는 현실에 그대로 맞추면서 들고 와서 행동을 하니까 이게 정말 정겹게 느껴지는 거죠. 반갑고. 예. 근데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 반면에 저는 그 사람 캐릭터의 연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되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영화 초반에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안 맞는다는 느낌도 살짝 들 때가 있고 좀 어색해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역시 이런 종류의 영화일수록 진짜 연기력이 검증된 대배우를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되려 대배우를 갖다 쓰면은 지금 이런 톰과 제리가 그만큼 더 좀 빛을 잃지 않을까요? 여기에 만약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다든가 제레미 아이언스.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온다든가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와가지고 망치 맞고 납작해진 영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그래서는 목소리는 출연했는데 존 네. 말코비치라든가 네. 자연스럽게 실제 배우들 이제 인간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클로이 모레츠가 어떻든 인간 배우들 중에선 대표로 지금 주인공이죠.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클 페나도 나오고 히스패닉 젊은 배우들 중에 그래도 꽤 꾸준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배우고요. 뭐 켄정도 나오네요. 그렇지. 예. 빠질 수 없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동양인으로서 또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이 작품이 어떻든 제목부터가 톰과 제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그만큼 좀 내줘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들이 협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완전히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인물들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전체적인 이야기 어떤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소동 그리고 큰 문제 고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 네. 이야기 구조 자체는 AI 기계에다가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법 요소 몇 개 딱 치면 딱 나오는 네. 전형적인 이야기예요. 잘 썼다 못 썼다 하기 전에 딱 전형적인 이야기. 네.
영화 시작하고 캐릭터 소개하고 미드 포인트에서 한번 꺾어주고 클라이막스 올라가기 전에 주인공을 나락에 떨어뜨렸다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한번 일어나고 이거는 뭐 토이스토리에 적용해도 딱 맞고 그 뭐죠 그 닥터님 노래 불렀던 거 Remember Me. 코코. 코코의 구조에도 딱 맞고 금발이 너머의 구조에도 딱 맞고 하여간 그냥 기계가 썼다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딱 맞는 건데 그래서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소재의 그릇을 적당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딱 그 정도 해야 된다. 여기서 갑자기 뭐 그 톰이 자각을 해가지고 뭐 손목을 그으면서 뭐 할복 자살을 한다든가 뭐 예술하겠다고 뭐 클레이 모레츠가 기관총을 갖고 가지고 뭐 난사를 해가지고 뭐 업무 스트레스에 미쳐버렸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딱 틀에 짜게 했고 그래요. 나는 이제 병자는 그렇게 느꼈나 본데 저는 영화 보면서 이제 역시 또 업자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만들 때만 해도 합성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자자 빙크스 같은 캐릭터하고 배우들이 연기할 때는 이 판때기를 들고 시선을 맞춰줬답니다. 이게 예. 블루 스크린 속에서 배우 연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선을 맞추는 게 그렇죠. 기본인데 시선을 못 맞추니까 자자 빙크스는 또 키가 크잖아. 그래서 내가 뭐 3m 판때기 들고 시선을 맞췄는데 지금은 이 배우가 그냥 허공을 향해서 연기한 게 아니고 뒤집어 쓰고 했어도 상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액션 리액션 해주고 시선도 정확하게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시선의 어긋남들은 아이픽스라고 그러는데 네. 예,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감독한테 고마운 건 말이죠. 저는 하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봤기 때문에 그 흑인 감독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톰과 제리의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고마워요. 이 감독도 나이를 보면 당연히 톰과 제리를 보고 자랐을 거고 감독 어머니가 팀 이런 백인 위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지 말아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면 흑인 어린이였어도 당연히 톰과 제리를 보고 자랐을 텐데 팬으로서의 팬심이 곳곳에 드러나요. 예. 그래서 제가 즐길 수가 있었고 예. 또 흑인 아이디 안 빼먹으려고 또 마이크 드롭 한번 해주잖아 또. 그것도 어떤 래퍼로서의 자기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개그 뭐 그런 것도 좋았고 예. 전반적으로 만족했어요. 전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점이요. 예, 역시 클레이 모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 그래? 이런. 클로이머리츠 얼마나 좋아. 클레이 모리츠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제리의 인간형이거든요. 아하. 그렇죠. 와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인물인데 영화 절반까지 클레이 모리츠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몸에 불안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얘는 제리처럼 좀 넉살이 좋든가 아니면 자기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던가 뻔뻔하든가 그만큼. 뻔뻔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캐릭터가 생기는 게 영화 중반 이후부터죠. 중반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 모리츠만 등장을 하면 불안한 거죠. 대신에 켄전 같은 캐릭터는 완전 애니메이션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실사로 나오든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든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존재라서 이 영화에서 가장 이 영화에 잘 부합한 캐릭터는 켄정인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클레오 모리츠가 연기한 캐릭터가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제 영화상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위조해서 어떻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성은 또 착한 사람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매사에 모든 것이 불안할 수 그러니까 도리어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 둘 다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방금 전에 스탠리 형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화는 다시 할게요. 예. 방금 전에 스탠리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작법은 굉장히 고전적이거든요. 3, 4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면 네. 구조가 완전 똑같죠. 그렇죠. 그런 데서 보면 영화 절반까지는 뻔뻔하게 나가다가 절반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불안감이 등장하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걸 역으로 전반부에 불안감이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될 대로 돼. 그리고 뻔뻔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 작법에 비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요. 어르신 말씀인데 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거는 톰과 제리의 영화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클로이 모레츠가 더 잘해줬거나 예. 클로이 모레츠의 비중이 가면 음, 톰과 제리가 할 일이 없어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다른 거 다 차초하고요. 좀 그래 모래치가 좋아서 아, 저도 좋아요.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 그럼 행복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마지막에 굉장히 결정적인 이제 대사 하나를 날려주잖아요. 주인공 이제 어떻든 인간을 대표한 인간 주인공을 대표해서 톰과 제리가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라는 이런 너무나 꿈을 그 마지막 그 한마디가 이 영화의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제이자 우리 관객들에게 던지는 여기서 여러분 세대라면 다 기억할 만한 노래 한 곡 폴 맥카트니와 그 흑인 맹인 가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에버니 앤 아이보리라는 노래가 있어. 스티비 원더가 스티비 원더 에버니 앤 아이보리. 어. 피아노 건반에 하얀색 건반과 까만색 건반이 있는데 이 피아노 건반에 에버니 앤 아이보리는 잘 이뤄서 make perfect harmony 하는데 예,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예. 거의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정말 이게 톰과 제리 영화 딱 보고 나면 꽤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많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톰하고 제리라는 이 캐릭터가 소시민으로서 이익을 공유하기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익을 어쨌든 올리려면 수익을 올리려면 예. 놓여진 수익 얼마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누가 나누냐 얼만큼 나누냐 결국 소시민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앙숙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앙숙일지라도 우리 거를 다 털어먹는 저 큰 놈들을 위해서는 이 앙숙이라도 결국 동반자로서 뭉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도 톰과 제리가 담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 장면 떠올라요. 영화 중반에 보면 톰과 제리가 동물보호소에 갇히죠. 마치 인간들 세상에서 보면은 뭐 경찰서에 철장에 감옥에 갇히는 것 갇히듯이. 같은 느낌인데 면회가 왔다고 한 명씩 불려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장면이 이제 그 마이클 페나가 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딜을 하는 장면인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죄수의 딜레마를 보여지는데 쓰고 있죠. 바로 그렇죠. 바로 저희가 뭐 많이들 얘기하는 소위 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굳이 편집을 하고 분위기를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이 두 이제 동물 고양이와 쥐를 자극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 자체는 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 신문을 한다거나 할 때 사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극 속에서는 완전 반대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둘 중에 하나 내가 데려갈 거야라고 하면 되는 건데. 아니죠. 예. 기본적인 틀은 같은 게 이 배우가 하는 행위는 예. 자기의 이 검사들이 죄수를 신문해서 마찬가지로 답을 내리려는 것처럼 예. 그것 또한 검사의 이익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간질이죠. 이간질 예. 조종.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와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마치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닥터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에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작은 이익을 갖다 나눌 때 어떤 그것을 갖다가 분배하는 것에 관련된 분위기 또는 뭐 그런 뭐 아쉬움 한계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장면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한편 이거는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아까 왜 노래하는 고양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간들. 예. 그건 일종의 영화적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 톰은 나중에 피아노 치면서 구해야 하는 노래까지 불러요. 그렇죠. 바로 근데 정정을 해야 할 게 앞에 부분엔 노래는 안 하고요. 연주하는? 그렇죠. 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실제로 보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딱그 이제 노래하는 딱 거 상상 노래하는 거 하나만. 노래 딱 한 번 있고 그리고 상상 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등장을 말하는 해서 거. 예, 그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통적인 톰과 제리 시리즈에서 톰과 제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여기서는 노래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상상 예. 속에서 이렇게 음. 이 까만 악마 악마와 제리와 천사. 악마 톰과 천사 톰이 싸우고, 근데 또 인간하고 말할 때는 또 여전히 말을 안 해. 못하죠. 예. 예. 크게 약속이 좀 깨졌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음. 왜 노래하지? 톰이 왜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극장판 나름의 서비스가 아닐까 이전까지. 어쩌면 그 노래는 인간은 못 듣고 고양이만 들었나요? 뭐 그 여자 글쎄요. 고양이만 들었나요? 예. 톰과 제리 시리즈에서 이제 특히 이전 극장판들은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음악만 나오고 어떤 경우도 대사 나오지 않는데, 저희 기억 달 되새겨 보시면은 실제로 톰과 제리가 대사하는 에피소드 같은 거 많이 기억에 나실 거예요. 그건 이제 대부분 혹시 송도순 선생님이 더빙한 걸 좀 착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송도 선생님 더빙하신 것도 있고 응. 실제로 톰의 주인이 뭐 그 흑인 가정부든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야단치든지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도 대사가 사람은 되는 말을 것도 해요. 있어요. 예. 그전에도 사람은 말을 했어. 근데 이전에도 원래 작품에는 음. 원래는 그런 것들 말이 사실 다 없던 작품이긴 해요. 톰과 제리는요. 다만 이후에 이 톰과 제리 시리즈들이 극장판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TV로 오면서 몇 번씩 이제 리메이크 되든지 리부트 되는 형태로 나왔는데, 그때 대사를 입힌 버전들이 있어요. 아. 이전에 드물지만 예예. 그 대사를 입힌 버전들이 실제로 우리가 봤던 톰과 제리가 말하는 버전들이 말하는 버전들이거든요. 또는 그 외에 그 후에 나온 TV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데서 말하는 에피소드가 나온 것들을 좀 갖고 온 것도 있고. 아. 이 영화의 한정에서 얘기한다면 이 영화에서 톰과 제리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말을 못한다는 설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만 클로에 모레츠만 알아듣는. 네. 클레이 모츠도 못 알아듣지. 모션으로 모션으로 알아듣는. 알아듣는. 여기서 그렇죠. 스파이크가 톰한테 얘기할 때는 대사가 나오죠. 하지만 사람이 들을 때는 멍멍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동물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못 듣는다. 대신에 톰이 노래를 불렀다. 톰과 제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럼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톰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예. 사실은 저것은 야옹 야옹 소리로 듣고 있다라고 해석해야지 맞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요. 이 영화는 사실 독특한 점은 있긴 했어요. 이 영화 한정으로 봐도 아니 부치패거리든지 뭐는 스파이크든지 적어도 동물끼리 통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는데, 진짜 이 영화 안에서 톰과 제리는 정말 대사를 한 마디도 안 해요. 예, 노래 한 장면 딱 공식적으로, 하나 빼고. 그렇죠. 자기네끼리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해요. 예. 그 내부 동물들끼리도 말을 안 해요. 이건 사실 톰과 제리의 이전 극장판 애니메이션에는 내부의 암묵적인 룰이긴 했었어요. 말을 안 하는 것들은. 예. 그렇다면 이 작품이 어떻던 그 정도의 어떤 약속은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를 하고 그 지켜나갔다. 원작에 대한 이런 존중이 얘기네요.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팀 스토리라는 이 감독이 실제로 이 원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에 제일 아쉬운 거는 사실 이 자리에 우드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뉴욕에 사셨잖아요. 아 우드님은. 고양이 좋아해서가 아니고 고양이도 좋아하는 데다가 왜 우드님을 안 부르고 이렇게 저를 포함해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사람을 불렀는지. 우디님이 오셨으면은 제리에 대한 욕이 한 30분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뭐 우디님은 예전부터 이제 천명을 하시죠. 톰과 제리 극장판 나와도 본인은 볼 의향이 전혀 없다. 아 그래요? 예. 대신에 그 어떤 뉴욕의 풍경이라든가 여기는 어떤 곳이다라든가 하는 그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얄미운 제리를 못 봐주겠다 이런 말씀. 지조가 있네 정말. 예. 예. 톰과 제리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갈등하는 존재가 톰 하나밖에 없거든요. 톰은 그러네. TV 판에서도 그렇고 항상 악마하고 천사가 나와서 너 어떻게 할래? 이게 항상 나오거든요. 예. 정말 선량한 소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네.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제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얍실한 일종의 불황자. 죄책감도 없고. 예. 그 두 캐릭터를 가지고 이 세계를 구성하니까 네. 기존의 다른 이 카툰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었던 것과 결이 다른 거죠. 예. 자, 이야기를 하면은 뭐 밤새도 할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일단 영화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다음에 쿠키가 하나 있고요.
예, 그래 참고하셔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필모요정 병자님께서 이제 아까 팀 스토리가 원래 가수 출신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영화의 시작과 아이고. 그래서 영화를 처음 여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 노래로 등장을 하는 노래를 부르는 비둘기. 그렇습니다. 그 비둘기 뭐 그 크레딧상으로는 피전 아나운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바로 팀 스토리가 감독 스스로가 목소리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불렀나 봐요 아마. 그 비둘기가 계속 노래를 부르는 그렇죠. 역할을 예. 하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을 마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등급은 전체 관람가 그리고 시간도 100분. 딱 왠지 90분으로 딱 끊어지면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들고 이게 또 너무 2시간까지 가면 부담스러운데 아주 딱 적절한 여러모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드 테이스트에서 전체 관람가 영화를 다 그러게 말이에요. 소개하다니. 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작이 톰과 제리인데요. 왜 소개 못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추천을 해주신 병자님이 아니라 닥두님부터 이 영화 저희 2주일 편에서는 10점 만점으로 평점을 내리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7점. 7점을 주시고요. 병자님은요? 저는 6.5점입니다. 6.5점. 더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덧붙이셔도 되고요. 인간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뭐 닥두님도 마무리 멘트 놓치셨는데. 톰과 제리인데 인간은 하고 뭐? 아니 TV판에서도 인간은 다리밖에 안 나오는데. 예. 허리 아래 앵글. 차라리 그렇게 아예 인간을 음, 배제하든지 음, 아니면 어차피 같이 들어오기로 했으면 좀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아마 아쉽더라고요. 이 작품이 기획 단계에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스탠리 형님은요? 저는 일단 꼭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예. 강추. 특히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이 톰과 제리와 함께 추억을 나누었던 성인 여러분들 꼭 자녀분들이나 조카들이 나 그거 몰라 안 간다 그래서 안 보지 마시고 꼭 같이 보시고 제 기억에 의하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기억나는군요. 왜 어른들이 좋아하느냐? 79년도에 우간다의 이디아민이 축출됐을 때 그 라이브러리를 뒤졌는데 네. 16mm 필름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톰과 제리였답니다. 이건 팩트인가요? 예, 당시에 오. 내가 외신 기사에서 읽은 거예요. 이야. 그렇게 철권 통치를 구사했던 이디아민도 구석에서는 톰과 제리를 돌려보면서 낄낄거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인들의 길티 프레저를 어쩌면 그게 그 제리의 행동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럴지도 뭐 모르죠. 그런 학습 교재를 예. 한건 아닐까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무서워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디아민 대통령은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런 무도한 독재자도 톰과 제리를 즐겼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것이 성인 취향의 예. 유머가 꽤 있다. 예. 그리고 성인 취향의 유머를 보고 더 즐기고 싶으신 분은 아까 얘기했던 텍스 에이버리의 일련의 작품들을 많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것이다. 예. 저는 7점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톰과 제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톰의 육체는 거의 슈퍼맨급 육체가 아닐까. 이번에서도 스케이트보드 타고 가다가 발로 아스팔트를 지지할 때 맞아요. 발이 갈리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가 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기차에 갈려도 멀쩡한 사람이 그 멀쩡한 고양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장면이 계속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런 면으로는 예. 우리 톰과 그 코요테 거의 양대 산맥이죠. 같은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슈퍼맨하고 같은. 슈퍼맨 플러스 게 데드풀. 엘라스틱 거기다가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제작사도 정말 같네요. 원어예요. 네, 그러네요. 자, 저희 2주 1편은요.
평점을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서 저희 네 사람이 이제 의견을 형은 준. 별점 얘기 안 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저도 6.5점입니다. 저한테는 6.5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예, 감히 이제 좀 함부로 이렇게 별점을 못 주는 편이라 그래서 네 사람 평균을 내니까 6.75점. 예, 그렇습니다. 저 이주일 편에서 낸 이제 평점은 6.75. 굉장히 높은 평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했는데 뭐 높은 여단지 어떻게 아, 알아요? 물론 비교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왠지 느낌이 그러네요. 앞으로 나올 영화들 어떤 영화일지 모르지만 아마 이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가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과제리 저희 2주 1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첫 방송이니만큼 간단하게 이제 첫 방송 마친 또 코멘트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아쉬우니까.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 보시는 분에게. 왜요? 톰과 제리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딱 키자마자 이 네 명 아저씨를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 영화를 좀 신중하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재밌었고요. 네. 예. 이 감독 필모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아이 뭐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옆에도 뭐 편하게 지루하다고 하세요. 하시니까. 아니요, 전혀 뚝 떨어져 전혀 아닙니다. 나가는구나. 이거 이제 컨셉이에요. 예, 병자고는 지루해야만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나한테 줘요. 닥터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좀 더 여러분 같이 이야기할 만한 그런 좀 귀한 작품 선정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